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운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육상교통에서 터널이 산이라는 장애물을 바로 질러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면 해상교통에서 운하는 육지라는 장애물을 선박이 바로 질러갈 수 있는 바다의 지름길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운하죠. 오늘 운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나중에 다룰 영상에서 배경 지식이 될 만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해상교통을 이해하는 상식이 되기도 해서 가볍게 다뤄볼까 합니다. 과거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세력을 확장할 때 육지를 기준으로 넓히는 경향이 있는데요. 단순히 우리나라 과거만 봐도 광개토 대왕이 북쪽 대륙을 향해서 세력을 넓혔었죠. 유럽 쪽이나 오스만 제국 같은 나라를 봐도 무력으로 육지 세력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국 같은 섬나라들이야 지형적인 한계 때문에 해양으로 세력을 확장했었죠. 그런데 지금 사회는 옛날처럼 남의 국가 영토를 무력으로 땅 따먹게 하던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대는 여러 나라들이 해양 쪽으로 세력과 영향력을 넓혀가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다의 중요성을 아주 단편적으로 봤을 때 국가 간 물류 이동으로만 보더라도 엄청난 물량을 이렇게 싸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바다만한 게 없죠. 바다를 안 끼고 있는 나라들이 잘 살기 어려운 이유가 이런 이유죠. 이런 간단한 이유뿐만 아니라 해양 자원이라든가 혹은 군사, 경제적 입지 등등에서 다양한 이유로 지금은 바다가 각 국가들의 경쟁의 장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항로라고 부르는 뱃길입니다. 육상에서도 어떤 도로가 개통되냐 없어지냐에 따라서 거길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시간적 손익이 발생하고 그 도로하고 관련된 지역이 활성화가 되거나 쇠퇴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하물며 바다에 배가 다니는 항로는 도로보다 더 하겠죠. 국가 간의 경제, 군사적으로도 엮여 있다 보니까 더 중요하게 취급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은 항로 중에서도 지름길 역할을 하는 운하를 주제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운하가 뭔지 살펴보면 배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를 운하라고 하는데요. 보통 바다와 바다를 연결하는 수로를 운하라고 하는데 강과 강을 연결하거나 아니면 다른 연결이 없더라도 배가 이동할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수로는 전부 운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내륙에 운하가 발달돼 있죠. 그래서 운하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무튼 오늘의 포인트는 해양이니까 바다와 바다를 연결하는 운하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세계에서 가장 큰 운하인 수에즈 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요.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에 있습니다. 이집트 지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화면에 지도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집트의 위치는 유럽 국가들이 모여있는 지중해하고 홍해를 이집트가 같이 물고 있습니다. 이 홍해는 인도양으로 이어져 있고요. 쉽게 지중해에서 이집트를 통과할 수만 있다면 인도양으로 바로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집트 동쪽의 지형이 지중해와 홍해가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로를 만들어주면 지중해와 홍해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수에즈 운하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배들이 유럽하고 아시아를 왔다 갔다 할 때 이 수에즈 운하가 없다면 밑에 아프리카를 삥 둘러서 가야 되겠죠. 근데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면 수송거리와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 번씩 희망봉을 거쳐간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희망봉이 아프리카 대륙 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먼 옛날에 수에즈 운하가 없을 때 유럽에서 아시아로 항해하던 사람들이 희망봉 지역까지 오면 이제 인도까지 갈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 해서 희망봉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던데 사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희망봉을 돌아간다는 말은 수에즈 운하를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 수에즈 운하도 경제적, 군사적 요충지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대충 훑어보면 수에즈 운하는 1869년에 개통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한 150년 정도 됐죠. 영국하고 경쟁관계에 있던 프랑스가 이집트하고 같이 수에즈 운하 회사를 설립해서 운하 건설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때 영국이 건설 초기 단계부터 건설하는 내내 상당히 반대가 심했었는데요. 이유는 만약에 수에즈 운하가 건설이 되면 당시에 영국이 틀어지고 있는 아시아 해상무역에 방해가 된다는 건데요. 쉽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국도변에 있는 주유소, 식당들 장사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국도 옆에 고속도로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들이 국도로 안 가고 다 고속도로로 가버리면서 국도변의 가게들은 장사가 안 되겠죠. 그런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영국은 수에즈 운하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 거죠.
아무튼 프랑스가 수에즈 운하가 생기면 영국 너희도 좋은 거라고 설득하고 했는데 영국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운하가 만들어지는 내내 방해를 하면서 공사 기간까지 늘어났습니다. 어찌됐든 공사는 완료됐고 개통을 하기는 했는데 이집트 정부가 운하 건설에 너무 많은 지출을 해버렸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정부 재정 위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웃긴 게 운하 건설을 그렇게 반대하던 영국이 그제서야 수에즈 운하의 필요성을 느꼈는지 수에즈 운하 회사 지분 취득에 열을 올리는데요. 어찌됐든 결국에 이집트 정부는 재정위기 때문에 수에즈 운하 회사의 지분을 영국에 팔게 됐고요. 그때부터 영국이 본격적으로 이집트 내정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고 1950년대 들어서 이집트에 굉장히 강경한 나세르라는 사람이 이집트 대통령이 되면서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시켜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2차 중동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 때문에 전쟁도 나고 했던 거죠. 짧게 이야기를 했는데 수에즈 운하 역사가 대충 이 정도다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보니까 당시에 영국 같은 강대국하고 역사를 같이 하는데 이 부분은 기회가 되면 따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이 수에즈 운하는 전 세계 물동량의 약 8% 정도 소화하고 있는 엄청난 해상 지름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산 원유가 대부분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에즈 운하 통행료로 이집트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엄청납니다. 이집트의 3대 외화 수입이 관광, 해외 파견 근로자, 그리고 수에즈 운하입니다. 최근에는 제2 수에즈 운하도 개통이 돼서 운하 통과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고는 하는데 수익은 영 저조하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소말리아 해적 유명하잖아요. 유럽에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면 나오는 데가 아덴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딱 위치가 삥 뜯기기 좋은 위치죠. 그래서 이쪽에 자국 선박들 보호하려고 군함들이 많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청해 부대가 파견되어 있죠. 수에즈 운하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수에즈 운하가 유럽한테 중요한 운하라면 파나마 운하는 미국한테 중요한 운하인데요. 파나마 운하도 위치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 사이에 가늘게 다리처럼 연결되어 있는 파나마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아까 수에즈 운하가 없으면 아프리카 대륙 희망봉을 거쳐서 삥 둘러서 배가 가야 된다고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파나마 운하가 없으면 아시아에서 미국 동부지방으로 가거나 유럽에서 미국 서부지방을 가려면 남미를 삥 둘러서 가야 되죠. 그리고 파나마 운하는 수에즈 운하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수에즈 운하는 평지에다가 수로를 파서 물길을 연결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파나마 운하는 배가 파나마의 지형을 넘어가는 형태입니다. 파나마 대륙의 중간에 큰 호수가 있는데요. 이 호수를 지나면 반대쪽 바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호수 위치가 바다 높이보다 높게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배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걸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운하가 시작되는 곳에서 배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수 높이까지 올라와서 호수를 통해서 파나마 지형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반대쪽 바다로 내려오는 그런 개념입니다. 금방 말한 엘리베이터는 진짜 배를 들어올리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큰 수조 같은데 배를 들어오게 해서 수조에 물을 채우면 배가 높이 올라오겠죠. 그리고 배가 호수 높이까지 올라오면 수조의 문을 열어서 배가 호수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라서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에는 배가 엘리베이터보다 크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파나마 운하 확장 공사가 돼서 예전보다 훨씬 큰 배도 통과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파나마 운하 역시도 미국 입장에서 전략적인 요충지다 보니까 미국하고 관계가 많은데요. 1800년대 후반 당시에는 파나마라는 나라는 없었고요. 그 위치가 콜롬비아라는 국가 안에 파나마 주였습니다. 수에즈 운하로 기술력을 쌓은 프랑스 회사가 또다시 콜롬비아에 파나마 운하 공사를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 공사가 굉장히 어려운 공사인데다가 말라리아 창궐 지역이라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인부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공사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결국에는 공사 시작한 지 9년 만에 포기를 하고 당시에 군사적 목적으로 운하에 관심이 많던 미국한테 운하 사업권을 넘겼습니다. 미국이 사업권을 넘겨받고 미국하고 콜롬비아가 운하 주변 지역 임대와 관련해서 조약을 맺었었는데요. 99년 동안 그 지역은 미국이 관리하고 돈은 얼마 준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콜롬비아 의회에서 조건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반대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운하 공사 사업만 하는 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이 수를 쓴 게 이겁니다. 원래 파나마주가 콜롬비아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하는 게 있었는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파나마주가 독립을 하게 되고 파나마라는 나라가 세워졌죠. 그 다음에 다시 미국 정부는 새롭게 세워진 파나마 정부랑 원래 원하던 대로 99년 동안 그 지역을 미국이 관리하는 조건으로 조약을 체결하고 미국 땅처럼 쓰는 걸로 했죠. 이런 조약 체결까지 마무리하고 미국은 공사를 무사히 끝내고 1914년 파나마 운하가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임대하던 기간이 끝났으니까 파나마 정부 거겠죠. 따지고 보면 파나마라는 이런 나라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나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수에즈 운하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항로이다 보니까 당시 패권국인 영국하고 역사를 같이 하고 파나마 운하도 미국하고 역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수에즈막스급 배다, 파나막스급 배다 그런 단어를 들을 수 있는데요. 수에즈막스급 배라는 말은 수에즈 운하 맥시멈 해서 수에즈 운하를 지나갈 수 있는 최대 크기의 배다 이런 의미고요. 똑같이 파나막스급 배라고 하면 파나마 운하를 지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파나마 운하가 확장되면서 훨씬 큰 배가 지나다닐 수 있게 됐는데요. 그걸 포스트 파나막스급 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파나마 운하는 미국한테 군사적으로든 무역으로든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최근에 셰일가스 때문에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셰일가스의 큰 거래처가 한국, 중국, 일본인데 운송거리가 너무 멀어서 운송료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 파나마 운하라는 지름길이 상당히 중요해졌죠. 원래는 파나마 운하에 대형 LNG선이 지나다닐 수 없었는데요. 이 확장공사의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미국의 셰일가스를 운반하는 대형 LNG선의 통행이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다의 패권 경쟁에서 중요한 항로, 그 중에서도 지름길인 운하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두 개의 운하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최근에 시청자분들 중에 한 명이 캔들피그는 뚱뚱해서 피그인가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뚱뚱해서 피그는 아니고요. 별뜻 없이 돼지가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식 캔들 차트에 복 좀 붙어라 그런 의미로 그냥 뒤에 피그를 붙여서 캔들피그가 된 겁니다. 근데 양초돼지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영 어감이 하여간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 캔들스토리 식구가 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